그리마 쉿. 여러분, 이곳은 타데우스 로팍 서울 지점인데요. 지금 제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괜찮습니다. 민망하지만 지금 로버트 라우센버그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M 비주얼 스쿨에서 이미지의 비밀 같은 수업을 꼭 들으시고요. 우연히 왔는데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인사를 잠깐 했고, 지난번에는 안젤린 키퍼 전시가 있었고 이번에는 라우센버그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타데우스 로팍의 황규진 디렉터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실 거고, 또 로버트 라우센버그 하면 거의 미국의 청춘들의 몇 년도? 1985년. 1980년대 시리즈들이 와서 일부러 청청 패션으로 입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네. 예뻐요? 그래. 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황규진입니다. 런던 렌탈 이후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래도 아직 런던이 한 편 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런던에 다녀와서 저는 파리를 못 갔어요. 왜냐면 이 전시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라우센버그는 되게 유명한 미국 작가인데 생각보다 라우센버그에 대해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작가를 알리는 분. 네. 라우센버그라는 이름은 되게 막 팝아트의 선구자, 미국 네오다다의 네오다다이즘의 대표 작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딱 여러분들이 라우센버그 하면은 떠오르는 작품이 있나요? 있죠. 뭐요? 컴바인 페인팅. 그쵸. 컴바인 페인팅을 많이 생각하죠. 황소머리. 맞아요. 그리고 마켓에 밝으신 분들은 이제 그 작품 케네디가 있었던 그 옥션에서 엄청나게, 맞아요, 그런 페인팅들이 있긴 한데, 딱 라우센버그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이분은 굉장히 맞아요. 어쩌면 멋진 실험 미술가예요.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를 많이 했어요. 이런 구리판, 콜라주, 실크 스크린 이런 걸 많이 해서, 저희는 이번에는 좀 구리 코퍼 헤드에다가 한 작품 시리즈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리즈만 딱 오거든요. 네. 한 시점을만 딱 조명을 한 거예요. 실크 스크린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실크 스크린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 누구죠? 앤디어. 맞아요. 앤디 워홀이죠. 이런 질문. 네. 질문하지 말라고? 아니. 하세요? 네. 그래서 왜 구리판을 사용했느냐? 이 이전에는 라우센버그도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캔버스나 나무판 위에다 작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구리판을 처음 사용한 것이 칠레의 가장 큰 산업이 이 구리 마이닝, 그리고 구리 제조업,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의 대부분이 이 구리업에 종사를 했대요. 그렇게 칠레 사람을 먹여 살린 산업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에서 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뷰즈를 많이 했대요. 탄압을 많이 받고, 구리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때 처음으로 구리를 다루는 법을 배워서 구리를 작업을 하고, 이때 이렇게 뭔가 메탈 재료에 매료되어가지고 이 이후에 동판 작업도 하고, 철판으로도 하고, 스테인리스 스틸도 하고, 다양한 재료로 이제 확장을 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1985년에 이런 똑같은 사이즈의 구리판 작품을 코퍼헤드 바이트라고 불러요. 코퍼헤드 바이트가 북미에선 독사라는 뜻이래요. 독사? 네. 독사라는 뜻도 있고, 코퍼헤드 바이트, 이 위에다 실크 스크린이나 이미지를 이렇게 딱 중첩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12점을 만들어가지고, 이 칠레 시리즈가 끝나고 칠레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1991년에 이 시리즈 전체를 워싱턴, 로키 시리즈가 다 10년이 끝난 이후에 워싱턴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저희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이 모든 시리즈를 모아서 전시를 한, 좀 나름 의미 있는 전시예요. 근데 라우센버그가 상당히 유명한데, 네. 이 시리즈는 그러면 전시를 많이 안 했네요. 많이 안 했죠. 그리고 재단이 이 작품들을 다 그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어요. 판매 12점 중에 4점만 이제 워싱턴 뮤지엄이라든지 이제 프랑스에 있는 프라이빗 컬렉션에 있고, 나머지 8점을 지금도 계속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들을 8점을 전시하고 이 이후에 이제 89년에 이 동판을 조금 더 어떤 소재를 좀 더 발전시켜서 한 작품들이 저기 3점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단이랑 이번에 일을 하게 되면서 재단이라는 게 작가가 이제 사후에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작가의 업적을 좀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그리고 계속 아카이빙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하셨는데 그런 아버지. 그쵸. 여기는 맞아요. 좋은 포인트예요. 좋은 질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사후에 가족들이 많이 관리하죠. 그리고 이게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죠. 왜냐하면 죽은 후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아빠나 엄마의 작품들을 이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통째로 어디다 기증을 해버린다든지 다 팔아버린다든지 싼 값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라우셴버그는 동성애자였지만 잠시 이성애자였어요. 3년간 결혼 생활을 해서 아드님이 있어요. 알렉산더 라우셴버그라는 분이 계신데 하지만 그분은 재단 일에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3년 후에 이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찾아서 이제 동성애자로 사셨거든요. 그럼 제스퍼 존스를 만나기 전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3년 후에 이혼을 하고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가족은 전혀 부인도 살아있어요. 전 부인도. 근데 전혀 재단에 관여를 안 하고 재단의 직원이 20명 정도예요. 근데 다 구겐하임 미술관과 모마 미술관 출신의 큐레이터들, 레지스트라, 이제 뭐 복원이나 관리하시는 핸들러 분들이에요. 되게 전문가 분들이 하셔서 그분들은 퍼블릭 펀딩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정말 작품 관리를 잘해서 회사처럼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계속 보존을 하고 정말 놀라웠던 게 그분들이 이번 전시 때문에 서울에 오셨는데 한국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관들을 다 찾아서 오랜만에 작품 실사를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품들은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한국에 판매된 작품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고 사이즈나 뭐 이런 것도 다시 재보고 기록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카탈로그 라조네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사후에 이분들의 돌아가시기 전에 업적을 뭔가 계속 기리고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그런 재단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미국이나 뭐 유럽에는 그런 재단이나 이스테이트가 많지만 라우셴버그는 특히나 이렇게 뭔가 보존이 굉장히 이게 85년 작품인데 보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막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작가에 대한 정리나 작품 시리즈에 대한 연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작가의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연 단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저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온라인 시대고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카탈로그 라조네도 이제 누구나 쉽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카탈로그 라조네를 볼 수 있게 온라인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아름다움도 진짜 봐봐. 입으로 옷도 이렇게 청청으로 입으시고 그치 이거 자연스러워. 아침에 로- 2시간 라보- 몰랐어요? 2시간 동안 로버트 라우센버그 룩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어. 구리 색깔 스카프. 너무 더워서 뺐지. 원래는 로버트 라우센버그 룩으로 이거 다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다 자연스러워 보이지? 유튜브 한번 나오려고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근데 씁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 공만 이거 엄청 근데 사람들은 나오는 거만 보고 그냥 우리가 막 나온 줄 알아. 이소영이랑 신에서 밀어준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소영이 어떤 사람인데? 함부로 내 유튜브에 찍지 않아요. 똑같지 않으면 안 내보내요. 맞아요. 그 사람 엘리트주의거든. 맞아. 아카데미즘이지. 그럼. 똑똑하지 않고 재미없으면 안 내지. 개그주의 아카데미. 두 개를 함께 합을 이루는 게 쉽지 않다. 웃겨야 돼. 사람은 웃겨야 돼. 저는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래. 나도 되게 좋아. 저는 진짜 최고의 지성이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전시 전에 도록이 나왔어요. 응. 아니 근데 원래 유머라는 것이 진짜 개그맨들도 똑똑한 진짜 저는 웃기지 않으면 제 유튜브에 못 나와요. 나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이주엽이랑 회의를 한번 해줄게. 아트 메신저 한번 더 찍으려고. 왜냐면 저는 편집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포기한 게 700개예요. 아트 메신저 대구 렌탈. 왜냐면 대구 아트페어 곧 하잖아. 근데 여러분 제 유튜브는 함부로 찍지 않아요. 이소영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의외로 찍어 그날은 기분 좋게 찍고 가. 하지만 재미없으면 안 올려. 안 올려. 여러분 저도 까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50개 50개 찍었는데 한 5개 나갔나? 지금까지. 진짜 까여요. 안 나가요. 대답도 안 해. 내가 맨날 너가 그러는데 당신이 왜 까이는지 이유도 대답해 주지 왜안 않아. 올라가? 내 거 해체편 왜안 올라가? 지금 여태 안 올라가더라. 내 생각엔 해체 안 올라와. 해체 안 보낼 거지. 아카데미 진정인 게 좀 부족해요. 없어. 거짓말. 근데 나도 그건 자신이 없어. 그건 안 올려도 돼. 올리지 마. 올리지 마. 나 좀 더 아카데믹하고 웃긴 거 찍어. 왜냐면 저는 반반 50대 50 유머와 지식. 그럼 대구 대창집 편을 한 찍자. 대구 대창집 편을 한 찍자. 막창이죠. 막상해? 네. 위에 이제 그런 빈티지 사진들을 보시면 저기에 있는 이미지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라이팅도 저기에 있고, 예. 아니면은 보시면 무슨 일 있었냐? 1985년 4년에 이분이 칠레에 도착했을 때 재밌게도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도착하자마자 자동차에서 폭탄이 터지고 굉장히 어지러운 칠레 상황들에 대한 이제 그런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스크랩해가지고 실크 스크린을 하고, 이 위에는 칠레 전통 음식을 파는 음식점에서 그 메뉴래요. 그래서 뭐 근데 메뉴가 되게 우리나라 메뉴랑 비슷하더라고요. 무슨 뭐 곱창, 무슨 뭐 전 이런 거예요. 곱창, 무슨 돼지 뒷다리 이런 거. 제가 이걸 다 봤는데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뭐 내장탕, 약간 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광산. 예, 광산의 광부들의 이런 쉬는 모습들 제가 촬영해서 쓰고 그랬죠. 이제 이런 공장의 모습들이라든지 다 뭐 이제 그런 다 보시면 칠레 80년대예요.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 이 시리즈를 서울에서 한 이유는 일단 라우센버그가 처음으로 어떤 캔버스라든지 콜라주를 탈피하고 어떤 메탈릭한 재료를 사용하게 된 가장 첫 시리즈이기도 하고, 그래서 91년 워싱턴 미술관 이후에 또 처음으로 저희 갤러리에서 이 시리즈를 다 모아서 하는 또 의미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요. 작품들은 이런 작품들보다는 컴바인 페인팅이라든가 맞아요. 아상블라주라던가 네,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좀 더 생소한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나 너무 라우센버그 좋아해라고 오셨는데 그래도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이런 작품은 또 미술사 책에 보세요. 사이톤 분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앤디 워홀 하면 딱 떠오르는 마릴린 먼로가 있죠. 근데 라우센버그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행을 가고 어디에 살 때마다 작품이 시리즈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소영 같은 작가예요. 나 진짜 이 사람 공부하면서 이소영이랑 비슷해. 그죠?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그치, 함부로 날 판단하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작품을 봤다가 저 작품을 보면 같은 사람이 한 게 맞아? 싶기도 하고. 그래서 파면 팔수록 재밌는데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끝까지 수수께끼 스타일. 네, 하지만 이 사람은 미국 미술사에서 되게 중요한 작가죠.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상 받은 건 라우센버그예요. 맞아요. 최연소로. 네. 미국에서 팝아티스트라고 하기에는 되게 이 사람을 좋게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죠. 팝아티스트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가 팝한가요? 실크 스크린 했을 뿐이지. 모든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1950년대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받고 찍은 사진, 흑백 사진이 있어요. 엄청 네. 좋아하면서. 그때 유럽에 어떻게 그 이르 젊은 네. 미국의 작가가 황금사자상을 대상을 받겠어요. 저는 좀 더 개념 미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뭔가 미국적인 개념 미술에서 팝아트로 넘어가는 그 시기의 작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는 팝이라기보다는 세계관이 넓은 작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작가계 이소영. 네. 저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것도 칠레. 그죠. 어떤 화환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게 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네. 팝아트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도 있네요. 그 맞아요. 시기에. 보면 저 작품 저거는 1989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네, 이거는 칠레랑은 상관이 없는데 이때 85년에 구리 작품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저 구리는 폴리시가 많이 된 구리예요. 구리라는 재료를 처음 썼기 때문에 아직은 좀 구리의 그 구리 자체의 특성을 살리는 거였고, 89년에 한 이 구리 작품은 구리 위에 실험을 좀 더 많이 했죠. 긁어낸다든지 더 드리핑이 많고 부식을 시킨다든지. 보시면 이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팝적이에요. 네. 코카콜라, 환타 다 이제 우리가 여기는 칠레예요, 여기도? 아니에요. 이건 여기는 칠레는 칠레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건 칠레 시리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작품은 좀 뭔가 그 로키 시리즈 있죠. 10년간 여행을 하면서 하는 로키라는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싶지, 딱 칠레라는 한 로키 시리즈의 일부일 뿐이지
어떤 칠레라는 지역에 집중을 하고 하는 전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예.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또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 한 로키 시리즈는 일본에는 또 도자가 유명하잖아요. 이거 도자기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페인팅을 한 시리즈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왜냐면 일본에는 도자잖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사실 이런 기록이 있대요. 1987년에 라우셴버그가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 서신을 보내서 어시스턴트가 서울에 와가지고 리서치를 했대요. 여기서도 한국에서 로키 프로젝트를 하려고. 예, 왜 안 됐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그 서신을 주고받았던 기록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했으면 어디다 했을까? 글쎄요. 뭐 한지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한국에 써야 되는데 자기가 한국에 이렇게 전시를 할 줄 몰랐겠지. 그죠? 한국에서도 왔었어도 맞아요. 할 수 있는데 한국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유수한 미술관인 리움, 국립현대 이런 곳에서는 이미 소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생명 같은 부분들이 또 되게 그쵸. 팝적인 요소가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팝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이미지들이에요, 사실. 팝적인 요소가 있지만 팝아트 작가를 네. 국한시킬 수는 없다. 지금 보면 되게 옛날 이미지들 같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장 주요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들이었고 광고였고 그런 이미지들이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얘네는 부식 같은 문제들은 이게 원래 그쵸.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건 다 처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원래 이런 구리판은 오래되면 녹색으로 변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다 이미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시면 구리판이 처리를 안 하면 저렇게 녹색이 돼요. 손바닥. 저거 작가 손바닥이잖아요. 네, 저걸 하는 영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영상이 릴리즈 되는데 거기에 있어요. 저거 작가 손바닥이래요. 네, 이걸 찍는 그 영상 그거네? 있어요. 영화 배우들이 하는 것처럼 헐리우드 바닥에 저 손바닥. 미술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면 무슨 사진인지 찾아보는 재미가 재미가 있어요. 라우셴버그 전시를 할 때마다 특이한 게 예전에 저희가 69년도 작품 스프레드 시리즈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진짜 노신사가 오시더니 작품 앞에서 혼자 계속 웃으면서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작품 앞에서. 서울에 또 왔던. 네. 그래서 왜 저러시냐더니 자기가 그때 그 당시에 막 가장 막 발명돼서 나왔던 면도기 막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진짜라고 막 이런 걸 막 설명해 주시는데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가장 팝한 이미지들이었겠죠. 그런 걸 보면 또 팝아트의 아버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요렇게 한 점인데 제목이 두 커즌. 개가요? 예, 아니 이렇게 세 점, 이렇게 세 점. 예, 이렇게 두 점이 하나예요. 커즌. 뭔가 다르지만 닮은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여서 사촌. 제목이 사촌. 재밌다. 그렇죠. 이건 액자에다가 다 하신 건가 봐요. 네, 맞아요. 프레임에다가 다시 거예요. 근데 무게가 상당하겠어요, 이 시리즈들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구리판이 얇기 때문에 한 30kg? 저 작품이 한 30k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무겁구나. 네. 저희 갤러리는 뭐 100kg짜리도 있고 이 30k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시를 해보니까 반응은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이요? 반응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제 미술사 하시는 분이나 미술관 큐레이터 분들께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올해 이제 갤러리를 1년이 됐거든요. 딱 1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 되게 좋았어요. 고맙다고 이렇게 대가들의 전시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셔서 감동을 받고 내년에도 열심히 준비해야죠. 아직 전시가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12월 22일까지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뭔가 오라고 홍보 포인트. 홍보 포인트. 미국 미술에 지금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홍보 포인트 몰라. 끌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까? 라우셴버그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면 사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뭘 보고 간 거지? 어렵다고 해야 되는지. 네, 조금 이제 미국의 현대 미술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적당히 좋아해서는 이 전시를 이해 못한다. 네,
이 작가와 함께 활동했던 제스퍼 존스라든지 사이톤 블리 공부를 같이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되게 가깝게 연인으로도 지냈었고 같이 파트너, 작업의 파트너, 예, 뭐 작업실도 같이 쓰고 뭐 티파니의 무슨 뭐 월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대요 그 당시에. Tears misting in her emerald eyes as everyone was standing idly by, trying not to watch or intervene as tears were 그런 streaming 작가들이랑 함께 down. 활동한 작가인데 좀 약간 그 작가들이랑은 좀 약간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비교하시면서 이 사람이 과연 미국 미술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제스퍼 존스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오래 살아있는 거. 왜냐면 라우젠버그도 8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2008년이에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사이톤 블리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오래 버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지? 오래 부자 있으면. 작가 신의 3위예요. 그쵸. 다 누려야지. 만세를 누려요. 일찍 죽어봐. 남은 사람들만 좋지. 그리고 이 영상의 결론은 다 누려야. 오래 살아요. 아, 그렇죠. 건강하게. 다 누리고. 네. That it would be caught.